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이강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면서 부동산에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어느새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게도 젊었을 때 함께 고생한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아내가 몹시 보고 싶고 그립네요. 저희는 아내가 몸이 약해 자식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늦지막히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아들이 너무도 예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속담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려운 거 없이 큰 아들은 어느새 결혼까지 하고 저는 아들에게 제가 가진 집 한 채에서 편안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닮은 손주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아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며느리도 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때되면 단풍놀이, 꽃놀이, 물놀이, 아버님 하며 저를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딸이 없는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하나둘씩 들어가고 주변에 몹쓸 병을 얻어 먼저 가는 친구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당뇨가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건강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유언장을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잘못되더라도 가족들이 법적 문제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의 노트북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노트북 외에는 남의 물건을 잘 건드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노트북은 더더욱.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제 노트북이 작동하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며느리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등기부등 본열람을 입력하려는데 자동 완성된 검색 기록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당 올리는 법. 혈당 올리는 음식. 최고 혈당 음식. 저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검색한 기록이라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오해했겠지. 설마. 별거 아닐 거야. 저는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내 건강을 걱정해서 혈당 관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것일지도 몰라. 그래, 분명 그런 이유일 거야. 며느리는 늘 살갑게 나를 챙겼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노트북을 쓰고 난 후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죠. 아버님,
저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님도 하나 끓여 드릴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라면. 저는 당뇨가 있어서 평소에도 웬만하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피했습니다. 특히 라면은 저에게 치명적이었기에 먹으려면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까지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워 반 개 정도만 먹고 나가서 운동을 하기 바빴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아버님, 물 한 잔 드실래요? 하는 것처럼 가볍게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관리하는 것을 봤기에 그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배가 불러서 괜찮다. 정말요? 이거 맛있는 건데. 며느리는 애써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며느리가 나한테 라면을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물어본 거겠지. 그렇게 애써 합리화했지만 제 머릿속 어딘가에는 불길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화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밥을 못 했는데 오늘 저녁으로 떡볶이랑 분식 좀 시켰어요. 오늘만 봐주세요. 떡볶이.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당뇨가 심한 편이어서 떡볶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심하면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떡볶이. 저는 일부러 되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드셔보세요. 가끔은 괜찮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괜찮다라. 당뇨를 앓고 있는 나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을 가볍게 권하는 며느리.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아이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며느리는 조금 실망한 듯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의심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가 나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 크림빵 좀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 앞에 놓인 크림빵은 한눈에 보기에도 가득한 크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탕 덩어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음식을 권하지? 저는 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며느리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크림빵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에이, 지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코앞까지 크림빵을 지켜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진짜 식욕이 없어서 나중에 꼭 먹을게.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무언가 이상해. 내가 빵을 안 먹는 게 저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 드시고 꼭 말씀해주세요. 맛있게 드셨는지 듣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휙 돌아서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그녀의 노트북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나는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유언장을 쓰기 전에 무언가 시험해 봐야겠어. 그렇게 저는 어떻게 며느리를 시험해 볼 것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거야. 얼마 전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치매였지. 내가 치매에 걸려도 며느리와 아들이 나에게 잘해줄까? 그래, 한번 해보자. 며느라, 너가 당뇨로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나는 치매로 너를 시험하겠다. 저는 그때부터 조기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외출을 하고 집 비밀번호를 까먹고 못 누르고 배를 누르기도 하고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오는가 하면 어느 날은 지금이 몇 월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는 별거 아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아들 내외는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아들 내외는 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연세도 그렇고 조기 치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들 내외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치매예요. 역시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얼마나 있으면 심각해지는 건가요? 치매 발전 속도는요? 글쎄요, 어르신들마다 다른데 보통은 급격하게 나빠지면 6개월 안에도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나 빨리요? 아직 내가 정신이 온전하기에 의사는 내가 있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연기하는 것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미리 인터넷으로 치매 환자의 특징을 공부해 가서인지 의사는 우리 나이에 의뢰 있는 치매 환자로 나를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갔다 오고 집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연기를 그만둘 수 없었고 더 열심히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연기의 강도가 점점 세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아들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방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하루 종일 아버님이랑 있기 싫으니까 돈이나 줘. 나가서 마사지나 받고 오게. 자꾸 나보고 미스김 그러면서 거래처에서 손님 오니까 커피 준비하래. 아우 짜증나.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꺼내서 배고프시다면서 손으로 다 집어 먹으셨다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 더러워서? 아우, 진짜. 조금만 참아! 참으면? 참으면 별다른 거 있어? 요양원에 갖다 맡기면 되잖아. 요즘 요양원 얼마나 좋은데. 아버님 돈도 많으시니까 그 돈으로 럭셔리 요양원으로 모셔드리면 되잖아. 아버님도 그게 더 좋으실걸. 우리가 왜 이런 고생까지 해야 돼? 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면 뭐해? 유산을 주셔야 우리가 돈이 있지. 본인 요양원 갖다 맡긴다고 하면 돈 주시겠어? 아주 못된 노인네. 미쳐서도 못됐어, 아주. 아우 지겨워 아주. 그만 좀 해라. 난들 뾰족한 수가 있냐? 아, 몰라. 빨리 돈이나 좀 줘. 네일 아트 받고 올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내가 본 게 맞았구나. 나쁜 것.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너는 나를 돈으로 보고 있었구나. 아들 내외의 싸움은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혼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며 고성이 오가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되니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돈 때문에 힘들어서 아들 내외가 나빠진 건 아닌지, 나 때문에 아들 내외가 변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연기는 그만하고 적당한 선에서 되돌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아들이 아빠 그동안 큰 소리로 싸우고 미안해 미안하니까 같이 여행 가요라며 내일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아들 내외도 나쁜 녀석들은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궁지로 몰았구나. 함께 여행을 다녀와서 유산 상속 각서를 써주고 아들 내외가 편하게 살도록 집을 따로 얻어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라카이 여행 첫째 날, 아들 내외가 저를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먼저 저를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저희라 체크인하고 올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치매 연기 이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살뜰히 챙긴 적이 없었기에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제게 창가 자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하늘 위를 날며 바라본 석양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착륙 후 저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걸? 눈앞에 펼쳐진 것은 TV에서만 보던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거대한 야외 수영장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푹신한 침대까지. 이야, 아들, 이게 얼마짜리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웃으며 아버지가 편하게 쉬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어디선가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저를 위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갓 구운 빵,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바닷바람을 맞으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후에는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물고기 투어를 했습니다. 투명한 바닷속에 수없이 많은 열대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아들은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손으로 물고기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배에서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 내외는 저를 유명한 바비큐 전문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고급스런 곳이었습니다. 해변에 놓여진 테이블, 하얗고 정갈하게 펼쳐진 식탁보, 그 위에 천에 쌓여 깔끔하게 놓여있는 식기와 도구들. 곧이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참수채, 구운 소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곧이어 와인이 나오고 한눈에 봐도 발뚝만한 랍스타가 바베큐되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은 제가 일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왠지 모르게 음식보다는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지만 저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휴가를 보내면서도 어디선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그 미묘한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요.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이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들에게 유산이 아니라 당장 재산을 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 내외를 의심하고 시험한 마음에 미안함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은 저에게 뇌영양제라면서 먹으면 치매에 좋다며 알약을 하나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여행에 취해 있던 탓인지 아무런 의심 없이 알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객실 테이블 위엔 조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구워진 따뜻한 토스트와 노른자가 탱글하게 올라간 써니사이드업 계란 후라이, 바삭한 베이컨과 고소한 향이 감도는 블랙커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향미의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니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빛 물결이 찰랑이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이 있을까? 그러나 이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아침도 안 먹고 나간 건가?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날씨가 좋아 아침 산책이라도 나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식을 천천히 즐기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한 지 1시간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객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먼저 차에 실어놨나? 혹시 프런트에 맡겼나? 애써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객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손님, 퇴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아웃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제 아들이 아직 안 와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 없습니다. 곧 다음 손님이 체크인 하셔야 해서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짐을 챙겨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국 땅, 낯선 사람들, 들리지 않는 언어. 휴대폰을 쥐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났다니. 나는 그 아이가 배고플까봐, 추울까봐, 힘들까봐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며 키웠는데, 그렇게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구나. 그렇구나. 나는 국제 고려장을 당한 것이구나. 제 신세를 너무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던 여행이었기에, 너무나도 완벽했던 아침이었기에 더욱더 비참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나이 이르니 넘도록 꾹꾹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남몰래 혼자 울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이건 어디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이국 땅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모두가 즐거운 가운데 저만 홀로 앉아 외로운 짐 한 짝과 함께 하염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깍깍대며 공을 주고받고 어떤 이는 한가로이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는 듯하고 어떤 가족은 저마다 어깨에 비치쇼를 두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서 채스를 두며 즐겁게 화합했고 어떤 이는 연인과 부드러운 입맞춤을 하며 행복한 신혼여행을 온 듯 보였습니다. 저의 비참한 상황과는 너무도 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펑펑 한 시간쯤이나 울었을까요? 악에 받쳐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흐느끼기도 하고 평생 울어볼 울음을 다 울어보고 다양하게도 울고 나니 신기하게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의 마음을 몰라서 연기를 하며 조마조마했던 것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다. 나는 나만을 위해 남은 생을 살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너를 버리겠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내가 느낀 이 비참함을 너도 한번 깨달아 보길 바란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무작정 공항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국제 신용카드가 있어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아들을 버릴지 하나씩 정리하고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상속 재산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틀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내 결연한 태도에서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은행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하나 남기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잔고까지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죽은 후 깜빡하고 남겨둔 돈이라도 아들이 찾았을까봐 모든 계좌를 닫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기대하던 유산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고대하던 유산은 이제 없다. 나는 철저하게 아들을 지웠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 내외가 살던 집을 몰수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명의였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의 추억이 있는 집. 그곳에서 그들은 내게 손을 벌리며 살았고, 내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법적 절차를 거쳐 집을 처분했고, 내가 사줬던 차도 처분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며 생활비까지 내가 지원하던 모든 경제적 도움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내 해외 실종이 사망 처리되면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냥 돈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그놈이 깨닫지 못할 것이니까요. 나는 그놈의 자식을 더 바닥까지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놈이 깊게 깨닫고 반성할 테니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진단서. 아들이 나를 버리기 전 내가 연기했던 그것. 이제 그 진단서를 이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해외에 유기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외 유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라카이로 여행 보내준다고 하더니 거기에서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믿고 따라갔지만 결국 버림받았죠.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드님이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아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놈은 저를 이국 땅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저의 한을 풀어주세요, 형사님.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도 치매 환자라고 하니 혹시나 치매 환자의 기억 조작이 아닐까 의심하는 눈초리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출입국 기록과 아들 내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확인을 하고 아들 내외가 먼저 간 걸 알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버려질 차례야.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놈이었습니다. 애미애비도 모르는 호로자식 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아니에요. 오해예요.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급하게 가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라니요. 젊은 양반이 벌써 치매가 오셨나? 나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요. 오해라니요. 그건 어떤 말로도 해명할 수 없어요. 젊은 양반, 내가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게나. 저는 더 이상 아들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더 듣지도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급하게 갔다고? 그렇게 급하게 가느라 내가 있던 호텔에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혹시나 해서 내가 이미 호텔 프론트에 내 연락처와 상황까지 말해놓고 아들 이름까지 적어놓고 연락 오면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호텔에 확인까지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오해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정말 더 화가 나는구나, 아들아. 차라리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면 조금은 반성을 하나보다 했겠는데. 내가 겪은 고통을 모르고 지금도 지살겠다고 변명만 해대.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차근차근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내가 한 고발로 인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레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보라카이 해변에 버려진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 가득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자 행색이 초라한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잔뜩 마르고 초췌한 모습. 눈에 띄게 상한 머리칼과 손톱. 피부는 피곤함과 고단함이 뒤섞여 칙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라면 내가 준 돈으로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매끈하게 다듬고 비싼 네일 아트를 받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의 윤기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는 문전박대를 하려다 과연 그녀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두 아이까지 무릎을 꿇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비참해서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뭐에 홀렸었나 봐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두 손주는 눈만 깜빡이며 엄마를 따라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우린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전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강조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처량했고 아이들은 너무 마르고 행색도 남루했습니다. 저는 손자들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고 아이들을 한다름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 치매에 걸린 나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국 땅에 버린 인간이야. 또 한때는 나를 죽이기 위해 검색창에 혈당 올리는 법도 검색했던 여자지.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내 머릿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난 댁을 모릅니다. 네. 아버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입니다.
댁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밥이나 한 끼 사드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애원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10만 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요? 자기 자식은 감옥에서 개고생하고 있고 손자들은 이렇게 꾀죄죄한데?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냉정.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녀는 불타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사람이 이래? 내가 한순간에 정신이 나갔던 거지.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네가 보라카이에 날 버리고 간 건 온정이었냐? 내가 너희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 쏘아붙였습니다. 됐어! 이 노친네야! 아주 구획한 노친네야! 천벌이나 받아라! 그러고는 손자들을 내 앞에 버려두고 돌아섰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랑 살아.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사라졌고, 그 이후로도 영영 볼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들이 수사 중 며느리가 시킨 것이라고 진술해 며느리 또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고된 옥살이로 병을 얻어 병원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몹시 홀가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들. 저는 한참 동안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를 잘못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렇게 나는 손자들을 내 품에 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없으니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손자들은 다행히 며느리를 닮지 않고 마음이 온순하고 성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와 살 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들어보니 엄마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잠도 재우지 않고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와 비교하며 비난하기 일쑤였다고요. 아빠는 뭘 했냐 하니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썩어 빠진 자식 새끼. 내가 저런 걸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웠다니. 정말 통탄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것을 아는지 잘 자라주었고, 저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엄마를 대신할 가정부를 2명이나 두고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엄마 하나보다 피가 안 섞인 가정부 2명이 낫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즐기지 못한 내 인생, 내 즐거움, 아들에게 쓰느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꼈던 내 돈.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은 손주들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다른 이를 보살피느라 나를 희생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에겐 남은 시간이 짧았고 그 시간들을 온전히 저를 위해 채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며 행복해질까 생각을 하다가 죽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닥칠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와 갔던 보라카이에서 저는 몹시도 행복하고 제가 꽤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을까? 어디서 나의 인생이 이 막을 다시 시작해볼까? 내가 버려졌던 보라카이 해변, 그곳은 어떨까? 다시는 생각하고 떠올리기 싫은 곳이지만 그렇게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좋은 경험을 더 씌운다면 나의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을까? 보라카이는 내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내가 새 출발을 하는 새로 태어난 희망적인 곳이 아닐까? 그래 좋아. 결정했어. 보라카이로 가자. 이번엔 버려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스스로 떠나는 여행이야. 그렇게 저는 몇백만 원 하는 1등석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끊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이 좋은 걸 못하고 살았을까? 나의 전 재산은 남은 인생 동안 펑펑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을 이제 나를 위해 쓰겠다. 그렇게 내가 버려진 보라카이 해변. 저는 그때 묵었던 호텔보다 더 비싼 최고급 리조트에서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묵직하고 고소한 커피향이 너무도 기분 좋게 코를 간지럽히고 발코니 너머에서는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발코니 너머 내가 버려졌던 그 해변. 사람들은 서로 깍깍대며 공을 주고받고 어떤 이는 한가로이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는 듯하고 어떤 가족은 저마다 어깨에 비치쇼를 두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서 채스를 두며 즐겁게 화합했고 어떤 이는 연인과 부드러운 입맞춤을 하며 행복한 신혼여행을 온 듯 보였습니다. 그날과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그들과 어우러지지 못한 채 외롭게 흐느꼈던 저는 없었고 그들과 같은 그림체로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즈마키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다 보면 자식 농사만큼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애지중지 키워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이강백 씨처럼 말이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들 행복한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며칠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 알려드릴게요.